아이들은 나이가 들더라도 항상 우리 입장에서는 아이잖아요. 조금만 아파도 걱정이 좀 많이 되시는데 가장 좋은 방법은 건강검진을 자주 받는 게 제일 좋을 것 같아요. 굳이 엑스레이나 심장초음파까지 진행되지 않더라도 청진만으로도 심장병이 있는 걸 알 수 있기 때문에 한 달에 한 번 심장사상충 예방을 하기 위해서 병원에 내원했을 때 선생님들께 우리 아이 심장 소리 한번 들어봐 주세요. 심장 소리 괜찮나요? 이것만으로도 어느 정도 구별을 해낼 수는 있고요. 근데 반대로 발음이 비슷한데 신장, 콩팥은 심장과 좀 반대예요. 어떤 의미냐면 좀 방법이 좀 다양할 수 있는데요. 가장 좋은 방법은 건강검진을 자주 받는 게 제일 좋을 것 같아요. 건강검진은 청진을 포함한 신체검사뿐만 아니라 전반적인 혈액검사라던가 흉복부 엑스레이, 복부 초음파, 소변검사 이런 것들을 통해서 아이의 건강 상태를 어느 정도 알 수 있는 거거든요. 일반적으로 건강검진을 하시게 될 때가 처음에는 아이들을 분양을 받거나 입양을 하셔가지고 병원에 오면 그때 수의사가 처음 신체검사를 하게 되죠. 중성화 수술을 하기 전에 어느 정도 검진을 하게 되고 중성화 수술 이후에는 아이들이 아프지 않기 때문에 잘 병원에 안 오시는 경우도 많아요. 그렇다고 하더라도 아이들 만 나이로 한 4살, 5살 정도 됐을 때 한 번 더 검진을 하는 걸 권해드리고 거기서도 괜찮았다면 이후에는 한 7, 8살 정도 되었을 때 한 번 더 건강검진 하는 걸 권해드리게 되고요. 8살 이후에는 해마다 건강검진을 하는 걸 권해드려요. 아이들의 수명을 사람의 수명과 빗대어서 표현을 하자면 8살, 9살이 넘은 아이들의 1년은 사람에서의 한 6년에서 7년 속도와 같다라고 하거든요. 노화되는 속도라던가 질병의 진행 속도라던가 이런 것들이 6배에서 7배 빠른 걸 감안하면 중년령 이상의 아이들에서 1년에 한 번씩 건강검진을 하더라도 사람으로 생각해보자면 6년, 7년 만에 건강검진을 하는 거니까 충분히 의미가 있다고 보고 그래서 우리의 목적은 병이 있는 단계에서 진단을 해서 그 병을 모니터링하고 추적 감시하고 진행되지 않는 상태를 만드는 거고 혹시나 그 병이 진행이 돼서 장기의 기능 부전이 발생했을 때 나타날 수 있는 합병증을 예방하기 위한 치료가 그때부터 들어갈 수 있어요. 우리나라의 실내에서 생활을 하게 되는 소형견들이 많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는데 소형견들에서 많은 사망의 원인이 심장병을 차지하기 때문에 대표적으로 청진기를 가지고 심장 소리를 듣게 되는데 대부분의 선천성 심장병은 간단한 청진만으로도 심장병이 있는지 없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PDA라고 하는 동맥관계전증 같은 경우에는 심잡음이라고 하는 이상음이 들리기 때문에 청진만으로도 알 수 있고 선천성 심장병과 마찬가지로 후천적으로 나이가 들면서 생길 수 있는 노령성 심장병도 소형견들에서는 8, 90% 이상의 아이들은 심장 청진만으로도 심장병이 있는지 없는지를 확인할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한 달에 한 번 심장사상충 예방을 하기 위해서 병원에 내원했을 때 선생님들께 우리 아이 심장 소리 한번 들어봐 주세요. 심장 소리 괜찮나요? 이것만으로도 어느 정도 구별을 해낼 수는 있고요. 물론 심장 소리가 괜찮은 심장병도 존재는 하지만 굳이 엑스레이나 심장초음파까지 진행되지 않더라도 청진만으로도 심장병이 있는 걸 알 수 있기 때문에 청진상에서 심잡음이 확인된다고 하면 아마 수의사들이 엑스레이나 심장초음파나 이런 검사를 추가적으로 권장을 드리게 될 거예요. 근데 반대로 발음이 비슷한데 신장, 콩팥은 심장과 좀 반대예요. 어떤 의미냐면 진단을 하는 시점 자체가 굉장히 좀 늦게 확인이 돼요. 검사상에서 보통 우리가 신장 수치라고 하는 비유행 크레아티닌 수치가 높아지는 상태를 질소혈증이라고 하거든요. 근데 이런 전통적인 혈액검사에서는 신장의 기능이 100%일 때도 정상이고 50%일 때도 정상으로 나타나요. 25% 미만으로 떨어져서 그 기능을 하지 못하는 신부전의 상황이 됐을 때부터 수치가 올라가기 때문에 조기 신장병을 진단하는 것 자체가 매우 어렵죠. 그렇기 때문에 최근에는 SDMA라고 하는 조기 신부전 마커들 개발되어서 많은 병원에서 검사를 하고 있기도 하고요. 그 외에는 초음파 검사상에서 신장의 모양을 관찰을 한다던가 아니면 그러한 수치가 올라가기 전에 나타날 수 있는 변화들, 예를 들면 신장에서 소변을 농축하지 못해서 생길 수 있는 요비중이 떨어진다던가 신장병이 생기게 되면 고혈압이 또 발생할 수 있거든요. 혈압 역시도 겉으로는 증상이 나타나지 않는다 시간이 오래되면 이로 인한 합병증이 치명적으로 발생할 수 있거든요. 혈압은 간단하게 또 동물병원에서 측정이 가능해요. 사람들이 이제 정기적으로 혈압 측정하듯이 혈압을 모니터링 한다던가 이런 것들이 매우 중요하고 그리고 신장병 같은 경우에는 신장이 소변을 농축하는 기능이 떨어지면서 소변량이 늘어나거든요. 근데 거기에 맞춰서 아이들의 갈증이 늘어나니까 흔히 얘기하는 다음 단요 증상이 생길 수 있어요. 그래서 어느 날 갑자기 아이가 물 먹는 양도 많이 늘어나고 소변 보는 양이 좀 많이 늘어났다라고 하면 이런 원인들을 찾아보기 위해서 병원을 방문을 하시는 게 좋기 때문에 음수량 그리고 소변량을 모니터링 하시는 것도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아요. 저희가 이제 암이라고 통칭은 했지만 어느 장기에 생기는 암이냐, 어느 세포에서 유래한 암이냐에 따라서 분류를 여러 가지로 하게 되고 거기에 따라서 다른 질환이라고 생각이 될 정도로 치료라던가 예후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한마디로 정의하기는 좀 어려운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신체 검사를 통해서 알 수 있는 대표적인 암들이 있죠. 예를 들면 어렸을 때 중성화 수술을 진행하지 않은 여자아이들에서 유선 종양 같은 것들이 생길 수 있고, 아이들의 유선 쪽에서 눈에 보이기도 하고 만졌을 때 좀 단단하게 만져지는 유선 종양이 있을 수 있고요. 또 하나는 아이들에서 생길 수 있는 대표적인 혈액암 중에 하나 림프종이라고 하는 것들이 있는데, 림프종은 몸 안에 여러 개의 림프절이 좀 커지는 질환이거든요. 보호자님의 손에 닿지 않는 림프절도 존재하지만 체표 림프절이라고 해서 턱 밑이라던가 사타구니 부위라던가 오금 쪽이라던가 이런 쪽에 림프절이 좀 커져 있다고 한다면 그런 것들만으로도 꼭 병원에 오셔야 되는 이유가 될 수 있어요. 오늘은 제가 대표적으로 심장이라던가 신장 이런 것들에 대한 말씀을 드렸는데, 아이들이 나이가 들면서 생길 수 있는 사망 원인 중에는 암이라던가 간부전 이런 것들도 있을 수 있어요. 근데 질병 하나하나나 장기 하나하나만으로도 좀 드릴 말씀이 많기 때문에 다음 영상이나 주제로 삼아서 또 말씀드릴 수 있는 기회가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그쵸. 말씀하셨던 암은 아무래도 단계가 낮은 저단계에서 확인이 될수록 검사의 방법이나 가지수도 줄어들고 치료도 쉽고 예후도 좋아지는 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수반되는 병원비도 줄일 수 있습니다. 반대로 얘기하면 이미 다른 단계에 전이된 상태로 높은 단계에서 병원에 내원을 하시게 되면 검사의 방법도 좀 늘어날 거고요. 치료의 방법도 여러 가지가 들어갈 수 있고 예후도 좋지 않을 수 있습니다. 안타까운 상황들도 있어요. 예를 들면 제 환자들 중에 건강검진 할 때 아무런 이상이 확인되지 않았는데 그 다음 달에 암이 진단된 적도 있기는 해요. 불가항력적인 부분도 좀 존재하는 것 같아요. 근데 사실 그런 경우를 제외하면 많은 경우에 증상이 나타나기 전에 건강검진을 통해서 질병을 좀 조기 진단할 수 있고, 건강검진 하게 되면 수의사들이 이런 쪽을 앞으로 좀 관리를 더 해주시면 좋다, 다음 검진은 언제 하시는 게 좋고, 혹시나 영양제를 주신다면 이런 것들이 좋고, 사료나 이런 것들은 어떻게 바꿔주시면 좋겠다, 이런 상담을 좀 같이 해드리거든요. 뭐 큰 병원이 좋다, 작은 병원이 좋다 이런 문제는 아니고 상황에 따라서 맞춰서 진료를 보시는 게 가장 좋을 것 같고, 사실 가장 좋은 거는 주치의 개념이 있는 게 좋죠. 아이들이 건강 상태를 가장 잘 알 수 있는 주치의 개념이 있는 게 좋고, 병원의 규모를 보자면 대형 병원보다는 소형 병원에서 주치의를 조금 더 잘 맡아주실 수 있거든요. 혹시라도 거기서 이제 해결이 어려운 질병이 의심되거나 진단됐을 때 조금 더 큰 병원으로 옮기시는 것들, 사람들도 보면 동네 근처에 1차 병원이 있고 2차 병원도 있고 최근에 3차 병원도 있잖아요. 그런 것들처럼 건강 관리하시는 게 가장 좋죠. 사실 경제적인 부담이 좀 되잖아요. 이런 검사를 꾸준히 하는 데 있어서. 최근에는 펫보험 같은 것들이 좀 더 많이 나오고 있고 하니까 많은 분들이 가입을 하셔서 보험의 원래 순기능을 좀 잘 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개인적인 바람도 좀 있습니다. 우리나라 펫보험 가입률이 몇 %인지 아시나요? 100가정 중에 몇 가정이나 펫보험을 들었을 것 같아요? 30? 저도 한 30? 30. 일본이 12.5%. 일본이 12.5%, 영국이 25%. 그리고 제가 알기로는 가장 많은 보험 가입률을 가지고 있는 나라가 스웨덴인데, 스웨덴이 40%. 근데 이 40%가 심지어 강아지는 90%, 고양이가 50%대여가지고 떨어지는 건데, 우리나라는 과연 제가 알기로 현재 기준으로 한 1.8%? 그러니까 일반적인 보험 생각하듯이 자동차 보험이 필요하다라는 거에 이견이 없잖아요. 그리고 아마 피디님들도 다 건강보험 의무적으로 당연히 가입이 되어 있으실 건데, 그 보험이 제 기능을 잘 발휘하려면 많은 가입자가 가입을 해줘야 그 순기능을 발휘할 수 있잖아요. 사실 우리나라는 아직까지는 보험 가입률이 좀 적은 상황이고, 그런 것들이 활성화되면 아무래도 조금 더 아이들을 건강하게 키우시는데 경제적인 부담도 좀 줄어드니까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해요. 아이들은 나이가 들더라도 항상 우리 입장에서는 아이잖아요. 조금만 아파도 걱정이 좀 많이 되시는데 필요 이상의 과도한 걱정을 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시거든요. 그 정도 걱정을 하실 단계는 아닙니다 라는 설명을 듣더라도 보호자님이 필요 이상의 과도한 걱정을 하실 때가 있어요. 그럴 때 저 개인적으로는 보호자님께 다시 한번 설명드려요. 저는 지금 수의학적으로 아이를 그렇게 바라보고 있지는 않습니다. 저와 같은 눈높이에서 저랑 같이 따라와 주셔야지 보호자님께서 너무 많은 걱정을 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라고 좀 말씀을 드리기도 하고요. 보호자님들께서 많이 요즘에 걱정하시고 공부도 많이 하시는 것도 중요하지만 수의사가 더 많이 공부해서 보호자님들의 걱정을 좀 덜어드릴 수 있는 전문 직종군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